자, 또 시작합시다. 아까 얘기대로 시간에는 인간 진화의 재반 측면을 배운다고. 아까 얘기는 약간 그 물리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좀 거시적 관점을 취해보자. 이런 얘기. 이와 관련해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이 교과과에 재밌는 미신이 있어요. 그러면, 미시적 관점이 거시적 관점보다 더 못하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예요. 네. 사회학은 개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큰 집단을 공부한다. 사회학이 심리학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약간 필리핀 논조에도 그런 면이 있어. 그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한 개인을 연구하니까 보고, 이러니까 굉장한 학문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 말이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요, 소문 당하십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것이든 미시든 얼마나 그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안 되겠냐, 세상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 미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은 천문학 공부하는 사람. 천문학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많이 알려주느냐. 이런 얘기가 중요하겠지. 그 학문 치대가 얼마나 짭짤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대상의 물리적 크기, 그걸 얘기하는 것은 그 시골에 있는 다방에서 건달제 당하는 소리란 말이야. 알았어요? 혹시 그런 생각 있으면 치도 청소해냈을 거야. 그래서 지구상의 인간은 어떻게 출현했는가? 인간은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오늘날의 양태에 이를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야. 그것이죠. 그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면 오늘 시간의 주제는 인간은 계통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원시에서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했죠. 양태가 다르죠. 원시인 만나면 여러분 사람 아니라고 볼 거예요. 개체 발생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이 출생할 때 단색 피웠다는 거 기억나요? 단색 피웠지요. 숨이 이렇게 되고, 또 숨 모양이 달라지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인간의 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기 힘들어. 인간은 무엇이다 말이야. 그냥 하자마자 또 달라지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잖아. 불과 한 5살 차이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변하고 있는 거야.
워낙 규정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머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인간을 규정했어. 형성 과정 속에 있는 존재. being 대시하고 in 대시하고 becoming. 계속 becoming 하고 있는 존재다. 자, 굉장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 기분 같아서는 그 병원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욕심이 나요? 나는 그런 욕심 하나도 안 나. 무엇을 제외하고 교육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야 정의가 되는 거지. 특정한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어떤 특이한 과정, 이걸 교육으로 분리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된다. 지금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제하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생물학적 진화하고 문화적 진화, 이건 이미 알려진 개념이야. 거기다가 교육적 진화라는 걸 추가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는 한 프로세스로 보고 싶은 거야. 생물학적 진화, 문화적 진화를 제외하는 어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생물학적 진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문화적 진화라는 것이 또 생물학이 설명하지 못한 엄청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교육적 진화는 그 문화적 진화로 어렴풋이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질적인 것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의 맥락도 드러난단 말이죠. 사실은 가장 오래된 것이 생물학적 진화고, 인간의 역사에서. 그 다음이 문화적 진화고, 그 다음이 교육적 진화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적 진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미래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미래의 과제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자, 생물학적 진화. 잘 모르지만 나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한다는 것이 뭐로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몰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어. 지구가 아프다 그런데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마한 별이 닿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 안 그래? 아까 동물의 신화에서 있지, 이게 크다 그랬더니 그걸 더 큰 일인 거야. 지금 깜짝 놀래요, 우주 공부하는 사람들. 갈수록 커져. 이게. 우주가 언제 생겼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것도 학생이 많아. 내 조사에는 150억 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 지구는 언제 생겼어요? 그것도 설이 많아. 내 조사에는 50억 년 전,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 걸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알았어요? 꽤 오래됐다, 그 말이야. 지구에 생명체가 생긴 건 언제쯤이요? 이거 시험 문제 내야겠는데? 뭐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지만 말이야. 30억 년 전이라고 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부터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점진적인 변태를 되었다는 거지. 생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겼는데 그게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다윈의 얘기란 말이죠.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다. 재밌는 부분은 유기체 내면 상태와 외적 조건은 서로 상반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 조건이 있다. 처음엔 장애가 되지만은 그게 자기가 양태가 드러나면은 장애가 안 되죠. 그게 적응 방식이야.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그 진화에 성공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 바퀴벌레도 성공한 거예요. 내가 보는 생물학적으로 훨씬 인간보다 잘 성공한 거야. 그냥 복잡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를 생각해야 고민하고 뭐 한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알까고 뭐 안 쉽잖아. 더 성공적이야. 그래서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 좀 생존해야 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게 발전이다 이런 말로 쓰면.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 압력, 자연 도태 법칙 이에 의해서 인류가 태어났다는 거지. 인류가 어디 태어났나 이것도 모르는데 모종의 동물 조상으로부터 생겼다. 이런 추측이 있고 1000만 전, 12,000년 전에 말이야. 그리고 지금 현생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10만 년 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있어. 10만 년 전. 그런 우주의 역사에 비춰보면 1년을 단도할 때 12월 31일 정오 근처에서 태어난 거죠. 밤 11시 59분 몇 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 생긴 것은 최근이요. 지구상에서. 지구의 역사에 보면 또 우주 역사는 최근 기이한 현상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은 이제 숙명적으로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생존이 유지되는 것은 자기 복제라고 하는 개체 발생을 반복하면서 계통을 유지하는 것이죠. 교활한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그런 책 들어봤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 그 표현에 하면 이 개체는 헛개bio, 숙주에 불과해. 교묘한 놈이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자식한테 나가면 벌써 얘는 헛개인 거야. 숙주는. 그래서 유전자는 10만 년을 유지하는 거지. 생명을. 개체는 100년 이내고. 되게 말이야. 알았어요? 이게 헛개비들이 많이 모였죠, 여기.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타 동물에 비해서 유리한 게 없어요. 우선 보세요. 이 털난 것을 보세요. 주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동물인가. 주로 부분적으로 털이 났어요. 별거 없는 것은. 그 살이 얼마나 힘들었어. 북극의 살이야 말이야. 가끔만 동물들이 인간을 볼 때 말이야. 저런 동물도 있나. 이렇게 보더라고. 아주 불리하게 됐다. 또 출산을 하면 바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말은 그냥 바로 일어서다니거든. 그러면 한참 기고 엎드리고 말이야. 그 부모를 괴롭힌다고. 무능하지. 근데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 재밌는 특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뇌가 크다. 이게 뇌가 크다. 묵직하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 진화나 교육적 진화의 토대가 되게요. 다음에 설명할.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진화에 대한 설명, 인간에 대한 설명. 사실은 원시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유전 인사상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게 빠르게 도용되는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원시의 일생과 현대의 일생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 부분은 바이올로지컬 이볼루션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적 진화라는 것이에요. Cultural Evolution이라는 거예요. 하이트가 정식으로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그 생물학적 한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변화를 해왔어요. 여기 다음표 하나 인용을 해보죠. 몬타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서 나오는데, 빙하기 중간 이후 인간의 신경체제가 그 크기나 복잡성에 있어서 어떤 진보적인 변화가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 다른 데서 얘기했어요. 원시나 지금이나. 문화적 발전이 현저하게 되었고 문화의 등장과 더불어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인간이 창조한 문화 자체가 인간의 발달에서 하나의 선택적인 요소가 되었고 종에 더 많은 변이를 가져왔다. 자, 그 문화라는 게 뭘까요? 물론 문화 인류학도 연구를 하고 있지. 근데 인간이 만든 환경을 충신해도 상관없겠다, 이죠. 물론 이렇쿵저렇쿵한 이론들도 많지만 거기는 사회적 관행, 제도, 인간의 정신적 발전까지도 포함되는데 이 정신적 발전과 사회적 제도의 관행 이것까지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것을 분리시켜내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발전 속도도 달라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문화적 현실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야. 자꾸 움직인다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특수하게 문화 내용도 다르죠. 그런데 이 선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기는 데 있어서 생각질환은 아까 유전 복제에 있어야 되는데 문화는 그렇게 안 돼. 문화는.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돼 있어.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원시대로 가는 거야. 그것이 사회화 혹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Socialization, Inculturation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란 말이야.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가령 문화인류학자는 그 차이를 얘기하지 않으면 문화인류학이 성립이 안 돼. 그것 때문에 긴 얘기가 많아요. 그 초창기를 보면은. 나는 오래전에 읽어서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서 인용을 안 했어. 그 중에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그걸 분리시키려고 했다. 근데, 아무튼, 사회에 적응하는 것, 양태를 갖추는 것, 문화에 양태를 갖추는 건 약간 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세스에 거역하면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적응, 문화적 적응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의 기본과 가치를 유지하는 범주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냥 대개 상호 주관적인 동의라든가 평균적인 거라든가 집단의 동질성이라든가 수평적인 류라든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나 분석적 가치라거나 기득권적인 것이라거나 혹은 영향력 있는 세력가나 소수의 엘리트가 규정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적응한다거나 익명적인 무책임이 있다거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내의 불일치의 전략이라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종의 동질화 과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동질화 과정. 근데 그 동질화라고 하는 것은 급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한 일생 가운데 급속적으로. 그러니까 성이지든 예비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의 어린이를 갖다가 21세기에 적응을 시키려고 합니다. 21세기의 사회나 문화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과정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못 쓰면 요즘 적응하기 힘들지. 나도 적당히 적응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안 돼. 그게 지금 없으면 적응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그거 없이 잘 살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그 이후에 어떡하면 어떻게 핸드폰이 됐으며 이런 생각을 여지가 없단 말이야.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죠. 문화적 하중이 있단 말이야. 이건 적응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라고. 근데 이 문화적 적응이라는 것이 인간성의 해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성의 해방으로. 아니다는 거죠. 문화의 향유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예속을 대가로 한 것이다. 문화의 예속을 대가로 한 것이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문화의 수인이래요. 문화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문화적 표준에 이치한다. 그럼 집단을 결속시키고 군문화를 유지하는데 불가피하죠. 그러나 그 안에 역기능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역기능도 포함이 됐다. 문화적 적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조건에도 불리하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 로봇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나고. 그래서 가령 잔해 약탈, 천연자원의 고갈, 각종의 환경 오염, 운동 부족과 영양 과다에 따른 비만, 과밀한 공간, 타일리한 인공적인 신념과 욕망의 조작, 구조적인 빈궁 등을 적었어요. 이건 아까 이런 생물학적 진화와 갈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가끔 인간성 자체에 자유로운 실현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 본격적인 경고는 막상 문화적 진화의 최정점에 있다고는 그리고 그 우월을 자랑스럽게 자랑했던 찬양했던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조류 일당이 실존 철학 혹은 새로운 인간주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도구와 기계, 문명, 집단 안에서 소외된 인간, 이런 것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존재로서 인간, 그 개별적인 주체의 과제가 내몰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킬케르고르 같은 사람은 각자가 홀로 서야 된다는 개념을 했어요. 집단에 대항하라. 또 하이데크 같은 사람은 자신의 참된 가능성, 그건 존재 양식이 있고, 그거는 본래적 존재 양식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서 다수의 견해에 따른 꼭두각시로서의 비본래적 존재를 구분했어요.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주어진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랬어.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극단의 말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인간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철학과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죠.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데, 생물적 욕구부터 쭉 위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 그 다음에 위에 가면 자아실현이 게 있어요. 사회적인 안전까지 이를테면 거기는 이제 소위 결핍 동작해가지고 기능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만족이 되면 나중에 자기를 실현시키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든 같은 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매술로 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또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나치 캠프에서 죽물다가 살아나온 사람인데,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헐리우드 끝에서 정신병원을 해서 재미를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재밌는 현상이 목도했어요. 그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스타 위치에 있는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표현하면 존재적 공허감이 있다. existential vacuum이 있다. 정신병 증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주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에스펙트를 강화하면 치유가 된다. 그런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미래의 과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교육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 진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생물적 진화, 사회문화적 진화,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교육적 진화가 설명해야 된다. 인간의 가능성 가운데 구체적인 실현, 이 문제입니다. 아까 프랭클의 말을 인용할게요. 나는 이따가 이 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표. 우리의 시대, 즉 존재적 공허감의 시대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통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만족하는 대신
인간이 고유한 의미들을 발견하도록 포용하는 능력을 세련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은 전통의 노선을 따라 진행될 여유가 없고 독립되고 진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유발시켜야만 한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의 과제라고 프랭클이 보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 과제가 항상 있었어요. 내가 세속과 수도기를 구분할 때 그게 오랜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속에 지쳐갈 수 있을 때 거기서 자기 인간성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출구가 수도기라고 그랬어요. 그냥 뭘 모르고 프랭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와 좀 더 예각화됐다고 봐야지, 그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적 진화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 수도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선진과 후진 간에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수도계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또 그것이 수도계 품위가 지향되면서 말하기 때문에 선진과 후진 간에는 가치 판단에서 모순이 됩니다. 후진은 괜찮다 하는데 선진은 틀렸다 그런다고. 그래 척 터지게 돼 있어 서로 바보라고 그러지. 근데 갈등하면 발전 못하지.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 갈등이나 경쟁 그걸 극복한다고. 그걸 협조와 연결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계의 수직적 유대를 보장하는 어떤 매개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적 진화 개념은 앞서 설명한 생물학적 진화나 문화적 진화를 대체하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교육적 진화는 어떻게 다른가? 생물학적 진화나 문화적 진화와 그 얘기를 몇 가지 더 지적을 하죠. 첫째, 교육적 진화는 인간의 기능적 차원을 벗어나서 인간의 재반 역량의 끊임없는 실험, 탐색과 하게 되는 것이다. 사는 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바람직한 것을 스스로 탐색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신의 고귀함을 입증하고 확신시킬 수 있는 내부의 재반 역량들이 있다. 이게 품이라고 했는데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동물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 내적 가치 외에 또 엄청난 외적 가치가 있어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외적 가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적 가치가 전제될 때 외적 가치로 나온다는 말은 난 계속 주장해 왔다고. 둘째, 교육적 진화는 그 주체가 개인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진화의 주체는 문화라고 주장을 해요. 사회의 주체는 사회다 이러는데 이게 개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얘기가 개인이 그런 전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에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신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록한다고. 어리석고 저급한 인간성과 현명하고 고급한 인간성의 중간에 있다. 그리고 어차피 전자에서 후자로 가야만 되는 어떤 숙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개인이 경험이 다양성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편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도 실현됐는데 너에게도 실현될 거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은 그런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셋째, 교육적 진화의 전제는 자유이다. 그냥 진정한 게 자신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기존의 문화적 관련한 전통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 자유로운 부분이 얼만큼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 그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교육적 진화로 이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모든 계획에는 자유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제한된 의미의 자유야. 완전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그 점이 중요해요. 그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미지함이 있고 자기 인간성 가운데 그 가운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타인의 판단에 맡긴다면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 내재는 하와교육에도 적용이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는데 증명하고 싶다. 그런데 강요를 하면 증명이 되겠어요? 상대편이 내가 옳다고 생각할 만한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판단을 맡겨야지. 그러니까 나도 옳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지. 강제해버리면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하와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진으로 하여금 자신처럼 품위를 스스로 획득하고 그것의 가치를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승인하도록 돕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넷째, 교육적 진화는 특정한 품위의 성취보다는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각 단계에 충실한 교육적 체험을 중시한다. 여기서 교육적 체험이라는 것은 특수한 능력이에요. 그건 다음 어느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교육을 체험하는 거야, 교육을. 상부 체험과 하와 체험, 수도교육 체험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는데 얼마나 충실하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어느 품위에서나 교육의 가치는 같은 거야. 교육적 체험은 같은 것이라고. 알이 충분히 성장하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충분히 성장하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충분히 성장하면 나비가 된다. 각 단계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이 갑자기 나비가 되려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알이 알답게 되면 번데기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나비가 되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알을 나비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 힘들지. 그걸 나는 교육적 시숙이라고 해요. 새로운 용어를 많이 쓰지. 그렇지? 앞으로 유용하게 여러분이 쓸 거야. 뭐 하다가, 교육적 시숙이라면 간단하구나. 뭐 그럴 거야. 각 단계를 충실히 고유한음의 경험을 해나간다. 이것이 사회화나 문화와 교조와 혹은 기타 행동 통제와 다른 점이다. 아세요? 텔레비를 보니까 일전에 제가 요즘 그 불구자들이 남산 오르기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밥만 먹으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남산 올라가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프로젝트, 1년 프로젝트. 굉장한 활동들을 해요. 상부활동, 하부활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남산이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히말라야도 올라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등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의 입장에서는 등가예요. 나는 오히려 수치를 느꼈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교육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존경하는 말이다. 교육적으로 만점이라는 나는 50점이다. 그렇단 말이야. 내가 남산을 못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어도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육적 체험에 의해서 이미 본전을 뺀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 겨우 그거야? 이런다고. 똥개들이지. 그렇죠? 그걸 모른단 말이야, 한참. 자, 일견 교육적 진화는 문화적 진화보다 더딘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른 것이. 문화적 진화는 당대 문화를 인식시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이죠. 그러나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판단해. 문화적 진화는 상당히 고착적이야. 컨폼한단 말이죠. 근데 교육은 항상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까 니츠가 한 말 있죠. 그때는 항상 어떤 지점을 통과해요. 고착점이 없다. 또 문화화는 조급한 요구 때문에 맹목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교육은 체험의 흐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치 추구라는 본질적 체험을 강화한다. 또 문화는 외부로 또 강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에 비해서 교육은 자발적인 참여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계의 발전에 역동성과 활력을 주는 거죠. 청출어람이라는 것도 문화화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문화화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학적 진화가 끝나고 문화적 진화가 일어났다. 물론 생물학 진화도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언제쯤 교육적 진화가 인류 역사에 생겼을까? 이건 연구 과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만 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있다. 문화적 진화라고. 가장 전성기적인 것이 뭐냐면 BC 5세기 전 얘기.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출현 당시. 그때는 교육적 진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교육적 진화가. 그 시점은 분명히 교육적 진화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 강의 후반부에 많은 사례를 내가 들 거야. 그 사람들 삶에서. 그런데 지금도 교육적 진화를 가장 발목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서양의 학문이에요. 서양의 학문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문화적 진화를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상계나 상식과 항상 충돌했어요. 이 사람들의 역사는. 그러면서 발전하는데 엄청난 기하급수적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과 100년 전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진보를 능가하고 다시 50년 전에 그 이전에 이것을 능가하는 기하급수적 발전.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10년을 주기로 지식이 바꿔진다고 그래요. 그것도 고전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 그것을 문화적 진화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이 세 가지, 생물학적 진화, 문화적 진화, 교육적 진화. 이걸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구체적인 사람 경우 들어서. 찰스 다윈 경우를 찰스 다윈을 생물학적 진화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길게는 수십억 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수만 년의 진화의 산물이죠? 그래, 안 그래? 다윈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런 진화의 사실을 학문적으로 밝힌 것은 언제예요? 다윈 시대지. 얼마야? 1809년부터 1882년에 살았으니까 그 근처에서 그걸 발견한다는 말이야. 학문적으로. 생물학적 진화의 사실과 그 생물학적 진화의 사실을 학문적으로 밝힌 시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그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나는 교육적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교육적 진화는 문화적 진화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왜? 다윈이 얼마나 자기의 진화의 원리를 조목기관을 썼을 때 출판하는데 21년이 걸렸어요. 왜? 세상 사람 눈치 보느라고. 용기를 내서 쓴 거라고. 그만큼 문화적 진화로부터 장애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걸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한 개인의 내에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와 교육적 진화가 따로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교육적 진화는 미래의 인간과 과제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알았어요? 좀 거창한 얘기 했나? 거시적 관점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오케이. 이걸로 맞춥시다.